자, 그럼 오늘 이제 동기기 정리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지금까지 제가 동기기 수업했던 내용들 여기서 정리 부분하고 그리고 내용들 중에서 좀 추려가지고 나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수업 내용에서 많이 나오겠지만 수업 내용을 뭐 다 못 보겠다, 시간이 부족하다라거나 하는 학생들은 정리 부분이 조금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기서 출제가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동기기는 우선 사진으로 이게 보시면은 이 장비가 이제 이런 장비예요. 앞면이 안에 이게 어떻게 되어 있나 이게 여기 삼상 전기자 건선이죠. 전기자 건선에 삼상 전류를 이제 흘려 주면은 회전 계좌가 생성이 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 스위치는 뭐냐 하면 계좌 있죠. 계좌가 전자석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건데 여기 스위치 여자 전원입니다. 여기 직류 전원 넣어주죠. 슬립링을 통해 가지고 직류 전원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제 계좌의 저항도 이 값으로 조정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직류의 전원을 걸어주면 이게 전자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전동기 같은 거, 전동기로 활용할 때는 여기다가 이제 그 동기 속도에 도달했을 때 유도 전동기 형태로 이제 돌려준 다음에 동기 속도에 도달했을 때 여자 스위치를 올려주면은 이게 이제 계좌가 전자석이 되는 거죠. 전자석이 되면서 동기 속도로 그대로 회전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안에 이제 보시면은 바깥에 있는 게 전기자, 고정되어 있으니까 고정자고, 안에 있는 게 계좌입니다. 계좌는 이제 일종의 전자석이라고 할 수 있죠. 극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어가지고 이게 사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슬립링이 있죠. 계좌에다가 전원 넣어주는 슬립링,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단자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브러쉬가 두 개가 있죠. 이런 식으로 회전 계좌형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뒷면이고요. 원리를 보면 동기발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 속도, 동기 속도로 회전하면서 교류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기가 되겠는데, 자계 내에서 도체가 회전을 하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기전력이 유기가 되죠. 이게 직유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회전 계좌형에서 안에 들어가 있는 여기 가운데 회전하고 있는 이게 축을 통해서 회전하고 있는 게 계좌가 되죠. 계좌에는 전원을 플러스 마이너스 DC 전원 넣어줍니다. 그래서 브러쉬가 슬립링하고 브러쉬가 두 개만 있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전기자 쪽에 이제 기전력이 만들어지고, 이 기전력을 통해서 외부 회로로 전원을 넣어주면 이 이제 회로가 동작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요 전기자 같은 경우는 A상, B상, C상 이렇게 해서 A, B, C 해서 이렇게 삼상으로 삼상 전원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A상, B상, C상 주로 이제 Y 결선을 하게 돼요. Y 결선 하는 이유는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동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동기 속도죠. 동기 속도는 극수분의 120F 해가지고 이 공식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겠죠.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 RPM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동기 발전기의 유도 기전력은 4.44 kWf 파이 W에서 여기 앞에 있는 kW라고 하는 거는 이제 권선 계수라고 해서 분포 계수랑 단절 계수를 곱해준 값입니다. 우리가 분포 계수도 구해주고 단절 계수도 구해줬죠. F는 주파수, 파이는 자속, 여기 W는 이제 권수입니다. 권수. 몇 번을 감았느냐, 권수가 되죠. 그리고 이제 직류기도 마찬가지지만 극수는 2극, 4극, 6극, 8극 이렇게 짝수계를 가져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이게 회전할 때 N극에서 S극을 통과해서 다시 N극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래서 N극에서 출발해서 S극 돌아서 N극 돌아온, 이게 이제 한 주기가 되는 거죠.
사극인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한 바퀴를 돌면 어떻게 되냐면 N극에서 S로 갔다가 S에서 N으로 갔다가 여기 한 바퀴가 되죠. 정기적으로 한 1회전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N극에서 S극으로 갔다가 N극으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실제 기계적으로 한 바퀴를 돌면 정기적으로는 2회 회전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짝수극을 해줘야 이게 순서가 N, S, N, S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죠. 그래서 항상 짝수극입니다. 육극인 경우에는 이제 기계적으로 한 바퀴를 돌면 정기적으로는 NSN 한 바퀴, NSN 두 바퀴, NSN 세 바퀴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는 세 바퀴 도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짝수계로 짝수계를 가지고 있다 극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기발전기는 이제 구조상으로 분류를 하자면 대부분 이제 회전 계좌형을 사용합니다. 여기가 회전 계좌형이고 여기가 회전 전기자형인데 회전 전기자형은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전기자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삼상 전원이 들어가야 돼요. 삼상 전원이 들어가면서 이 삼상 전원이 권선이 굉장히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권선을 넣어줘야 되고 그 권선들이 회전을 하기 때문에 회전하면서 원심력에 의해서 권선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 생기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정합니다. 기계적으로 아주 뭐랄까 잘 만들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회전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슬리빙을 갖다가 슬리빙 3개를 달아가지고 A상, B상, C상 3개를 달아서 선을 밖으로 인출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슬리빙 3개, 브러쉬 3개 필요하죠. 그래서 회전 전기자형 같은 경우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들기가 일단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회전 계좌형 같은 경우는 안에 자극을 계좌를 이제 회전을 시켜주는 건데 전기자는 바깥에 고정자로 해서 A상, B상, C상 권선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여기 쭉 권선을 다 감아줄 수 있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슬리빙이 필요 없고요. 계좌 부분에는 사실 요 권선 이렇게 아까 나왔던 것처럼 N극 뭐 이렇게 해서 권선이 필요하긴 하지만 굉장히 그 뭐랄까 전기자보다 많은 권선이 필요하진 않죠. 아주 적은 권선을 감아줘도 됩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만들기도 쉽고 슬리빙도 여기 계좌 같은 경우는 직류 전원 들어가기 때문에 슬리빙 2개 하고 브러쉬 2개 해서 직류 전원만 이렇게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만들기도 쉽고 튼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전 계좌형을 많이 쓴다 라는 거고, 회전 계좌형에서도 보면 돌극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원통형이 있습니다. 돌극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툭 튀어나온 형태, 계좌들이 튀어나온 형태죠. 여기 지금 극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극수가 지금 10개. 아주 돌극형 같은 경우는 극수가 여러 개를 많이 사용하고요. 아무래도 여기는 공기층이고 여기는 철심이고 하기 때문에 자속 분포가 좀 불균일하죠. 불균일한 점하고 그 다음에 회전을 하면서 그 공기층 또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회전할 때 좀 약간 원활하게 회전하기 좀 힘들죠. 그래서 고속으로 회전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속형이 많이 씁니다. 저속형은 주로 이제 수차 발전기, 수력 발전기에서 많이 씁니다. 수차. 그 다음에 회전 원통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극수도 여기는 이제 2극인데 극수도 아주 적게 할 수 있고 원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가 중간에 없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회전할 수 있죠. 그래서 고속으로 회전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자, 고속으로 회전하는 경우는 주로 어떤 거냐 하면 터빈 발전기. 터빈 굉장히 고속으로 회전하거든요. 터빈이라고 하는 거는 물을 끓여가지고 그 증기의 압력에 의해서 돌려주는 게 터빈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물을 끓인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화력 발전,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이런 것들이 이제 터빈을 사용하죠. 화력이랑 원자력 발전에서 원통형 계좌를 쓰는 고속형 을 사용을 합니다. 동기발전기 계좌는 주로 회전 계좌형이다. 회전 계장을 주로 많이 쓰는데 전기자 같은 경우는 삼상이고 또 고전압이고 결선도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를 회전 시켜주게 되면 굉장히 기계적으로 아주 힘들게
설계를 해야 되겠죠. 설계도 힘들게 해야 되고 구조적으로도 좀 불안합니다. 원심력 때문에 튀어나가려고 하는 힘 같은 거를 다 고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저기 A상, B상, C상 하고 그 다음에 중성선 해서 4개의 슬립링을 이제 빼내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도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주로 계좌는 이제 단상 직류 전원 넣어주면 되죠. 저전압에 직류 전원만 넣어주면 되고 결선도 간단하기 때문에 건선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얘를 회전시켜주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회전 계좌형을 많이 씁니다. 인출도선도 슬립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직류 전원만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슬립링하고 브러쉬 2개만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계좌가 전기자보다 기계적으로 튼튼하게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회전 계좌형을 많이 쓴다. 요건 이제 아주 뭐 단골입니다. 그 시험 같은 데도. 그래서 계좌를 회전자로 하는 게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동기발전기는 델타 결선보다 주로 Y 결선을 하게 됩니다. Y 결선 하게 되면 우리가 요런 게 있었죠. 여기 Y 결선 있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그 여기가 출력단인데 출력단을 뽑아낼 때 주로 이렇게 성간전압을 뽑죠. 성간전압 VAB 해서 항상 단자전압이라고 하면 성간전압을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간의 전압이 얼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간전압이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220V라고 했을 때 실제의 상전압은 성간전압이 루트 3분의 1이면 되죠. 루트 3분의 1배. 그래서 220에다가 루트 3 하면 120 얼마 정도 나오지? 130 정도 나오나? 그래서 굉장히 상전압 자체가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 동기 발전기 자체에 실제 전압이 상전압이죠. 발전기 자체에 전압이 낮아질 수가 있다.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절연 같은 거, 절연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수월하게 좀 싸게 경제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Y 결선을 많이 씁니다. 일단은 뭐 여기 이유에서 보면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전압도 이제 접지선을 통해서 대지로 흘려보낼 수 있죠. 이상전압이 왔을 때 그런 장점도 있고 그 다음에 델타 결선에 비해서 성간전압을 3배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상전압이 루트 3분의 1로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전압 송전에 유리하고 상전압 낮출 수 있어서 권선의 절연이 용이하다. 그 다음에 제3고조파라고 하는 건 이제 노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이즈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노이즈가 제3고조파입니다. 60Hz면 제3고조파는 60 곱하기 3배의 성분이에요. 그래서 180Hz 성분. 180Hz 성분이 제3고조파가 되는데요. 이 고조파가 성분이 이제 중성선에 의해서 대지로 방출되기 때문에 고조파 순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결선을 많이 쓰고요. 여기 이제 쭉 정리한 거를 쭉 해놨는데 여기까지 있던 내용 좀 정리한 거예요. 앞에서 했던 거 동기 속도, 유도기 전력, 그 다음에 회전 계좌형 쓰고 Y 결선하고 그 다음에 회전자는 철극형, 돌극형이라고 하는 게 우리 철극형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원통형이라고 하는 거는 비철극형, 철극형이 아니다 해서 비철극형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철극형 같은 경우는 주로 수차 발전기, 저속이고 6극 이상,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력 발전에 쓰는 거고, 원통형은 터빈 발전기, 고속이고 수소 냉각, 극수도 보통 2극, 4극, 작은 극수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 건선법은 이 슬롯, 여기가 슬롯인데 슬롯에다가 한 군데 슬롯에다가 여러 개 건선을 감아주는 거, 이게 집중권이 되고요. 슬롯을 여러 개 해가지고 여기다가 실제로 보통 2층권 많이 쓰기 때문에 선을 2개를 감아주죠. 2개를 보통 감아줍니다. 이렇게 그 뭡니까? 여러 슬롯에 분리해서 해주는 거, 이걸 분포권이라고 합니다. 분포권이 특징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분포권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전절권, 단절권이 있는데, 전절권은 극피치하고 극피치하고 권선피치가 같다. 극피치는 N극하고 S극 사이의 거리가 극피치입니다. 여기서 N극하고 S극 사이의 거리, 중심선의 거리가 극피치가 되고, 권선피치는 코일변, 2개의 코일변 사이의 길이가 권선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극피치랑
권선 피치가 같은 거, 요게 전절권이죠. 근데 요게 좀 짧은 거, 권선 피치가 짧은 게 단절권이 됩니다. 극 피치분의 권선 피치를 우리가 베타라고 그래요. 베타. 그래서 단절 개수 구할 때 뭐 단절 개수는 사인 2분의 베타 파이 있었죠. 요 공식으로 해서 베타를 구해서 뭡니까? 단절권 개수를 구하게 됩니다. 단절권을 사용하게 되면 장점이 이 둘 다 분포권이랑 단절권은 둘 다 뭐냐면 그 파형이 좀 굉장히 깔끔한 정연파 파형이 나온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분포권 같은 경우는 이 집중권이 여기 한 군데 다 모여있기 때문에 열도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열이라든지 그 누설 리액턴스 같은 게 성분이 커져요. 그런데 분포권 같은 경우는 누설 리액턴스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열 발생도 줄여줄 수 있죠.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절권 같은 경우는 이게 보시면 전절권이 선이 좀 코일이 선이 길어지죠. 길어지는데 단절권은 짧아집니다. 그래서 전선의 그 양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좀 경제적이다. 이런 장점이 있었죠.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쭉 집중권 대 분포권, 전절권 대 단절권 뭐 이런 게 있는데 전절권이라고 하면 분포권이라고 하는 거는 매극 매상의 코일을 2개 이상의 슬롯에 분산하는 거. 이게 분포권이고요. 매극 매상의 코일이 1개의 슬롯에 집중되어 있는 거. 요게 이제 그 뭡니까? 집중권이었죠. 그래서 분포 개수는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면 이 공식 좀 기억해 두시고요. 분모가 뭐냐면 그 분포권일 때 이거를 이제 그 집중권으로 환산했을 때의 값이 되고 여기는 분포권일 때의 전압값, 여기는 집중권으로 환산했을 때의 전압값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권으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이제 요 Q라고 하는 게 매극 매상의 슬롯수가 되죠. 집중권일 때는 사실 1인데 우리가 분포권으로 감게 되면 2 이상이죠. 그 2 이상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요 값을 여기다가 곱해줘서 집중권으로 환산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사인, 여기 m은 상수입니다. 상수. 3상이면 3이 들어가죠. 여기도 q를 곱해주고 그리고 분모에는 사인 2n분의 파이 이렇게 넣어줘서 계산하는 거. 이게 이제 분포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절권은 아까 권선 피치가 피치보다 짧은 거 단절권 개수 요겁니다. 요거 잘 외워두시고요. 기전력 파형이 좋고 코일 단이 짧아서 경제적이다. 요게 단절권의 특징이고 분포권의 특징은 기전력 파형이 좋아지는 것하고 누설 리액턴스 감소하고 과열 방지하는 거. 요게 분포권의 특징이었죠. 이제 이런 것도 아주 자주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자 반작용. 전기자 반작용은 이게 부하가 R 부하일 때, R 부하일 때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N극에서 S극,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가는 거, 여기가 기자력이 되죠. 합성 계자의 기자력이 되는데 전기자에서 나오는 이 전류,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속은 이 방향이 돼요. 여기 안으로 들어가고 바깥으로 나오니까 오르나사 법칙을 하면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기자력이 오른쪽으로 가고 계자의 기자력 N에서 S로 가는 거 위로 가죠. 이렇게 해서 축이 계자 기자력 방향하고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기자력 방향이 서로 수직이 되죠. 축이 이쪽으로 가죠. 이렇게 해서 축이 서로 다르니까 수직이 된다 해서 횡이라고 하면 옆으로 이런 뜻이죠. 옆으로 가는 거. 그래서 횡축 반작용이라 그래요. R 부하일 때는 횡축 반작용. 그래서 이 말을 또 따로 이야기하면 교차 자화작용. 자속이 뭡니까? 같은 축이 아니고 교차를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교차 자화작용.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L 부하일 때 전류가 뒤진 경우에는 지금 계자가 이런 형태가 되고 전기자는 이제 전기자 전류는 이런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계자의 자속이 이쪽 방향으로 가겠죠. 여기 계자의 자속 방향이고, 그 다음에 전기자에 의한 방향은 아까 나왔던 것처럼 안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니까 오르나사 법칙으로 이쪽으로 가죠. 그래서 여기가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기자력이 됩니다. 그래서 합성 기자력은 어떻게 되냐면 계자 기자력에다가
여기서 얘를 빼줘야 되죠. 빼주니까 요만큼이 합성기자력 나오죠. 결국 뭐냐 하면 빼준다고 해서 자속을 감소시키니까 감자작용. 그리고 축 방향도 같은 방향이죠. 서로 반대 방향이긴 하지만 같은 선상에 있는 거죠.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직축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직축 반작용. 같은 축에서 움직인다. 그래서 직축 반작용, 감자작용. 이렇게 되고 C부하일 때는 전류가 앞서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 계자 자속이 이 방향이고 여기 전기자에 의한 자속도 같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얘랑 얘가 합쳐지니까 이게 이제 합성 기자력해서 더해지죠. 더해지니까 증자작용. 마찬가지로 같은 축상에 있기 때문에 직축 반작용 그럽니다. 그래서 R부하일 때는 교차 자화작용, 횡축 반작용. L부하, C부하일 때는 직축 반작용. 그리고 L 감자, C 증자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기 임피던스라는 게 있는데 동기 임피던스는 내부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부 저항인데 이거 여러분들 아직 교류를 안 배웠다고 해서 지금 저항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직류에서는 저항 성분밖에 없지만 교류에서는 저항 성분에다가 XL 성분이 있고 XC 성분이 있죠. 여기는 유도 인덕터에 의한 리액턴 성분이고 여기는 카패시터에 의한 리액턴 성분 이렇게 해서 주파수에 따라서 비례합니다. J 오메가 L이 되고 얘는 J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해서 주파수가 오메가는 2파이 F 주파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파수가 0이면 얘는 저항이 0이 되니까 단락이 되고 주파수가 0이 되면 얘는 무한대가 되니까 개방이 되죠. 여기에 무한대가 돼서 XC는 무한대가 되니까 개방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직류에서는 사실 이게 주파수가 0이기 때문에 이 값들이 다 없어지는데 교류에서는 주파수 성분 때문에 이 값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분들을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J라고 하는 거는 저항하고는 수직 방향이에요. 대부분이 주로 L 성분이 많기 때문에 L 성분 가지고 보자면 등가 회로가 지금 안에 여기가 내부 저항이에요. 내부 저항인데 여기가 이제 리액턴스 성분, 교류에 의한 리액턴스 성분. 요 교류 성분이고 그다음에 R은 이제 직류 성분이죠. 직류에 대한 성분. 교류에서도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 요게 이제 내부 저항이라고 볼 수 있고 내부 임피던스라고 해요. 요게 이제 동기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동기기의 내부 임피던스를 동기 임피던스라고 하고 있죠. 근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여기 XA라고 해서 반작용 리액턴스가 가장 큽니다.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리액턴스가 가장 큰 성분이에요. 그래서 XL은 이제 누설 리액턴스고 좀 작고 RA는 권선 저항인데 0. 몇 옴, 0. 몇 옴 단위이기 때문에 0.5라든지 뭐 이런 단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얘는 무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무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부 임피던스가 있기 때문에 유도 기전력 E를 만들어내게 되면 우리가 단자에다가 그 전압을 공급을 하게 되는데 공급하는 과정에서 부하에다가 이 재료를 다 주면 좋은데 다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부 임피던스 여기서 깎아먹고 나오는 게 있죠. 그러니까 떡을 만들었다 그러면 떡을 다 나눠줘야 되는데 공장에서 뭘 만들어서 다 나눠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다 먹고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이게 결국 이제 내부에서 만들어 준 걸 갖다가 자기가 다 먹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크면 클수록 안 좋다는 거죠.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V는 단자 전압 V는 뭐냐면 유도 기전력 여기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 성분 얘를 빼주면은 단자 전압이 되죠. 그래서 E는 결국 뭐냐면 E라고 하는 거는 유도 기전력은 단자 전압에다가 얘를 이쪽 전압 강화 더해주는 거죠. 일단 여기 단자 전압이 있고 부하가 있으면 여기 전류가 흐를 겁니다. I가 흘러요. 그래서 전류는 보통 뒤진 전류이기 때문에 시타만큼 뒤져요. 전류가 항상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뒤진 전류가 생기면 이 전류에 의해서 전류 I에 의해서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데 전압 강화는 I 성분에 의해서 I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저항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 I 곱하기 R이 되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
여기 L 성분이기 때문에 수직으로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서 L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 리액턴스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 요 성분을 더해주면 유도 기전력이 되는, 여기 이제 벡터도가 됩니다. 이 정도 벡터도는 여러분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기 발전기의 출력 부분은 비철극기 원통형에 대해서 이제 계산한 건데, 이제 부하에서 단자 전압하고 부하 전류에서 발생하는 출력인데 V 곱하기 I 곱하기 코사인 시타 이렇게 해주면 이런 공식이 나와요. 여기 동기 임피던스가 들어가고 V하고 단자 전압하고 유도 기전력 곱해준 다음에 사인 델타, 여기 델타가 부하각입니다. 부하각은 뭐냐면 여기 유도 기전력하고 단자 전압하고 사이의 각도, 요걸 부하각이라 그래요. 부하가 있을 때 발생하는 거라고 해서, 요거 공식은 이제 동기 발전기랑 동기 전동기랑 똑같다 그러죠. 예, 똑같기 때문에 요건 공식은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이제 좀 설명을 해 드렸죠. 여기가 유도 기전력 발전기를 에서 전압을 만들어내면 내부에서 이렇게 소비를 하고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에 의해서 이 전압의 일부를 소비를 하고 그 다음에 부하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를 부하에 공급하죠. 이게 적으면 적을수록, 이게 0이 되면 0이 될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걸 0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온 게 전기자 반작용을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뭡니까? 단락비가 큰 발전기를 만든다고 했죠. 단락비가 큰 발전기. 얘를 줄이기 위해서 단락비가 큰 발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동기 뭐라고 해야 되나? 공극을 키워주고 계좌의 자속을 키워주기 위해서 권선도 많이 감고 자속 철심을 엄청 크게 하죠. 그래서 철기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뭐냐면 전압 변동률도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전압 변동률은 뭐냐면 여기서 만들어낸 게 냉값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공급하는 값하고의 차이를 전압 변동률이라고 합니다. 이게 크면 클수록 전압 변동률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 내부 임피던스 동기 임피던스 이 부분은 뭐 단락비하고 관계 있고 전압 변동률하고도 관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우리 뭡니까? 동기 임피던스 뭐 계산할 때 단락 전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 계산할 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기 임피던스는 이 성분 R 플러스 JXS 이 성분이 동기 임피던스 성분이고요. 아까 나왔던 거, 아까 했던 R부하, L부하, C부하 할 때 반작용 이 부분도 아까 설명드렸던 거 그거 좀 참고하시고, 네, 그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성 곡선 부분에서는 무부하 포화 곡선 시험 해서 이게 포화율을 측정하고요. 여기서 포화율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정격 전압 요걸 측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단락곡선 시험에서 단락곡선 시험은 삼상 단락곡선 시험을 해가지고 단락을 시킨 상태, 요 회로를 단락을 시켜버립니다. 무부하는 이제 부하를 아예 없애버리고 개방을 시킨 상태에서 전류가 안 흐르죠. 전류가 안 흐르는 상태에서 계좌 전류값만 조정해서 구하는 게 무부하 포화 곡선이 되고, 그 다음에 단락 곡선은 단락시킨 상태에서 단락 전류가 흐르죠. 이 단락 전류를 이 전압을 굉장히 많이 안 올리고 조금만 올려가지고 이제 여기 계좌 전류를 조정해서 이 값을 조정합니다. 조정해서 조금만 올려서 전류가 정격 전류에 이를 때까지만 이게 측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직선으로 쭉 가기 때문에 결국에 나중에 갔을 때 이렇게 사실 다 전격 전압까지 다 올려줘도 되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이게 권선이 너무 큰 전류가 흐르니까 이게 타버릴 수가 있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전격 전류까지만 딱 올려줘서 이 비를 가지고 여기서 구한 여기 계좌 전류하고 그 다음에 단락 시험에서 구한 계좌 전류 비를 가지고 단락비를 계산을 해요. 네, 지난번에 제가 좀 설명을 쭉 자세히 드렸는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I2-F는 전격 전류라고 볼 수 있고, I-F는 전격 전압을 걸어줬으니까 여기다 전격 전압 걸어주면 다 걸어주면은 단락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전격 전압 걸어줬을 때는 단락 전류가 흐를 거니까 여기 단락 전류 B, 이렇게 해서 단락 B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무부하 포화 곡선하고 삼상 단락 곡선 시험에서 구할 수 있는 거는 단락 B가 되는 거죠. 보통 이제 단락비가 클수록 좋다고 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단락비가 클수록 전기자 반작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공극을 크게 해서 전기자 반작용을 줄이는 거죠. XA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계자 자속을 크게, 그만큼 XA가 줄어들었지만 자속도 나가는 그 전기자 쪽으로 나가는 자속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 자속을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안에 철심을 엄청 크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공극이 크기 때문에 자속을 키워줘야 전기자 쪽으로 큰 자속이 나가겠죠. 계자에서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철심도 크게 하고 권선도 많이 감아서 좀 크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리고 전기자 권수를 좀 적게 하는 대신 이제 계자의 권수를 좀 크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계자가 워낙 커지기 때문에 중량이 무거워지고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철기계라고 그래요. 계자를 엄청 크게 해주기 때문에 엄청 무거워지는 철기계라고 합니다. 이런 단점이 사실 있는데 특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단락비가 큰 기계는 동기 임피던스가 작고 그 다음에 전기자 반작용이 작죠. 전압 변동률이 낮아요. 그 다음에 과부하 내량이 크고 안정도가 높고 선로 충전 용량이 크게 해서 자기 여자를 방지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동기 임피던스 자체를 작게 하기 때문에 다 이런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성 곡선에 또 보시면은 좀 전에 했던 게 무부하 포화 곡선이랑 삼상 단락 곡선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부하를 걸어준 상태에서 포화 곡선을 하는 거 부하 포화 곡선이고, 외부 특성 곡선은 부하를 달았을 때 외부 전류, 부하 전류하고 단자 전압, 부하에서의 그 전압 관계, 이게 이제 외부 특성 곡선이죠. 직류기에서도 외부 특성 곡선은 부하 전류하고 단자 전압 사이의 관계였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 단락비는 KS라고 하고 이렇게 구한다. 단락비는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가 돼요.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3배 이상 엄청 커지겠죠. 몇 배까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 임피던스를 구하는 건데, 동기 임피던스는 여기 앞에서 보시면 이런 회로가 이런 회로였죠. 동기 임피던스 단락을 딱 시켜버리면 이 전압이 여기에 단락 전류가 흐를 거고, 이 전압에 전격 전압을 걸어줬다 그러면 여기 E는 ohm의 법칙에서 E는 G 곱하기 S 곱하기 IS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전격 전압을 걸어줬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공식에서, ohm의 법칙 공식에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GS는 전류분의 전압, 단락 전류분의 인가 전압 이렇게 되죠. 단락 시켰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 E는 우리가 그 상전압이기 때문에 보통 Y결선 한다고 그랬죠. Y결선을 하게 되면 상전압은 성간전압의 루트 3분의 1배예요. 그래서 VN이라고 하는 건 요 값은 성간전압입니다. 성간전압. 그래서 성간전압의 루트 3분의 1이 되니까 요 루트 3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이 공식도 좀 많이 쓰이니까 좀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동기 임피던스는 그냥 GS 동기 임피던스를 구할 수도 있지만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전격 상전압에 대해서, 전격 상전압 이때 분모가 EN이 들어가는 거죠. EN에 대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동기 임피던스에서 발생하는 그 전압 강화, 요게 얼마가 되느냐, 요게 이제 임피던스 내에서의 전압 강화죠. 전격 전류를 흘렸을 때 임피던스, 동기 임피던스 곱해주면 그 동기 임피던스 내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가 되죠.
그래서 상전압분의 임피던스 전압 강화 이렇게 해서 동기 임피던스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를 구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전격 상전압이 보통 뭐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100일 수도 있고 200일 수도 있고 300일 수도 있고 한데 동기 임피던스의 특성을 알려면은 전압에 관계없이 몇 퍼센트만큼 전압 강화 비율이 있다.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를 쓰고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단락비하고 관계가 퍼센트 GS는 단락비분의 100 이걸 곱해주면 됩니다. 이 퍼센트이기 때문에 단락비분의 1이 아니라 100을 곱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은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전압에다가 전격 전압 뺀 거 곱하기 100 이게 전압 변동률이 되는데 얘들하고도 동기 임피던스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 값이 이제 플러스가 나온다는 거는 유도성 부하 또는 저항성 부하일 때는 이 값이 플러스가 나오고요. 용량성 부하일 때는 이 값이 더 커져요. VN. 전격 전압이 무부하 전압보다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용량성 부하일 때는 이게 마이너스가 돼요. 그건 이제 그 벡터도 제가 그려서 어떤 거 가지고 좀 보시면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병렬운전. 예, 아주 중요한데 병렬운전. 기전력이 크기가 같아야 되고 위상이 같아야 되고 주파수가 같아야 되고 파형이 같아야 된다. 예, 요게 이제 다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기전력의 크기가 다르다 그러면 무효 순환 전류가 생겨요. 그 다음에 위상이 다른 경우에는 동기화 전류가 생기는데 유효 전류입니다. 이건 유효 전류 성분. 여기서 발생하는 게 동기화력이라 하고 수수 전력이 발생을 하는데 동기화를 시켜주기 위한 전력 이거 동기화력이라고 그러고요. 수수 전력은 A 발전기, B 발전기 두 개 서로 주고받는 전력을 갖다가 수수 전력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위상이 같아지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주파수가 다르면 주기적으로 동기화 전류가 생기고 파형이 다를 경우에는 고주파 무효 순환 전류가 생겨서 과열의 원인이 된다. 되죠. 크기가 다를 때 왜 무효 순환 전류가 생기는지 이 성분이 왜 무효인지는 뭐 그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저기 이전에 재료를 그 교재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가 GS 이렇게 되는데 L 성분이에요. 주로 L 성분이라고 보면 전압이 얘가 A하고 B 전압이 차이가 나면 여기서 요만큼의 전압 차이에서 전류가 흐르겠죠. 여기 IC라고 하는데 이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순환 전류가 흐를 때 여기서 여기 이제 있는 그 저항이 뭐냐면 EGS가 되죠. EGS. 요 저항 성분이 다 L 성분이에요. XL 성분. 예. XL 성분은 뒤진 전류가 흐르는 거죠. 뒤진 전류가 흐른다. 그러니까 전압하고 전류의 위상이 90도가 전류가 90도 뒤지는 거예요. 90도가 뒤진 다음에 전압하고 전류가 위상이 같을 때 유효 전류가 되는데 위상이 90도가 돼버리면 무효 순환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무효 순환 전류가 되는 거고 예, 위상이 다른 경우는 한번 찾아보시고요. 병렬 운전 조건에서 예, 쭉 이게 좀 전에 표로 설명했던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수수 전력 값하고 공식 그 다음에 동기 화력 공식 예, 두 개 서로 비슷한데 수수 전력은 사인 델타가 되고 동기 화력은 코사인 델타 이게 좀 달라요. 그리고 분모가 EGS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각의 발전기 두 대가 동기 임피던스 GS를 가지고 있죠. 그 두 대를 직렬로 해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직렬 임피던스로 하면 두 개 저항 더해준 거죠. 그래서 EGS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난조 같은 경우는 부하가 급변할 때 원래 속도로 가려는 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진동. 요게 이제 이걸 난조라 그러고 이게 심할 경우에는 동기 이탈이 발생하면서 예, 그 발전기가 정지를 해버립니다. 그 난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제동건선입니다. 뭐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무조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하를 분담하는 거. 병렬 운전할 때는 그 발전기의 뭐 속도를 변화시킨다든지 뭐 계좌 전류를 변화시킨다든지 해서 유효 전력이랑 무효 전력을 서로 분담하는 걸 나눠줄 수가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기 전동기. 네. 48분인데 10분 쉬었다가 할까요?
네,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동기 전동기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동기 전동기라고 하는 건 이제 어, 이게 그 전기자가 만들어내는 게 회전 자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회전 자개. 예, 삼상전원을 넣어주면 자개가 요렇게 자개가 가잖아요. 이 자개가 쭉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요런 특징이 있어요. 유도 전동기도 마찬가지로 삼상 전원을 전기자에 넣어주면 그 전기자에서 만들어지는 게 회전 자개라는 게 만들어져요. 자석이 이 방향으로 가잖아요. 이게 이렇게 회전을 해요. 요거는 이제 인터넷 같은데 한번 뭐 위키피디아나 이런데 가보시면 애니메이션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좀 설명이 되었을 거고, 제가 이 그림 가지고 한번 설명드렸죠, 수업 시간에. 그래서 전기자에서 자석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안에 있는 거, 여기 안에 있는 게 회전자잖아요. 회전자가 계자잖아요. 계자가 자석입니다. 전자석. 이 전자석이 S극 부분을 N극이 붙어 있을 거고, N극에는 S극이 붙어 있겠죠. 이렇게 쭉 따라서 같이 회전을 합니다. 같이 회전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항상 일정해요. 그래서 이걸 동기속도라 그러죠. 동기속도. 동기속도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기속도 이 공식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네, 전동기에서도 이 동기속도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이제 회전 자개, 얘는 우리가 여기 120도씩 이렇게 A상, B상, C상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60Hz로 돌기 때문에 초창기에 처음부터 60Hz로 굉장히 빠르게 도는 거죠. 60Hz로 돈다 그러면 한 1초에 60번을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안에 계자가 사실 그 철심하고 권선이 있는 그 철기계 덩어리인데 얘가 그 속도를 처음부터 따라갈 수 없죠. 그래서 처음부터 바깥의 회전 자개는 60Hz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처음부터 돌기 때문에 여기 회전자가 처음에 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동 시에는 기동 토크가 0이라고 해요. 기동 토크. 이게 어느 정도 속도까지 돌려준 다음에 이게 자석을 만들어줘야 그 동기 속도만큼 이제 따라 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동 시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먼저 여기 회전자를 돌려줘야 되는 거. 요게 이제 뭐 자기동법이 있고 기동 전동기법 이렇게 해서 기동 방법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전동기이기 때문에 역기전력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 전원을 주는 거죠. 외부에서 전원을 주면 이 단상인 경우에만 좀 살펴볼게요. 단상 그림으로 해서 내부에 그 있는 동기 임피던스에 의해서 전압 강화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전압 강화 발생하고 남은 부분만큼 이제 이쪽에 공급이 되는데 여기서 회전을 하게 되죠. 그 회전한 만큼 여기서 역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역기전력은 우리가 그 유도기전력하고 똑같은 공식으로 유도기전력하고 같은 원리고 똑같은 공식을 씁니다. 다만 이제 뭐냐면 전동기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단자에서 주는 전압에 대해서 발생하는 거다. 발생하는 기전력이라고 해서 그리고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역기전력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동기 임피던스하고 벡터들을 구할 수 있는데 외부에서 인가되는 전압, 여기 단자 전압 V를 인가하고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 I가 이제 내부로 들어오는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는 이쪽 성분들이 다 L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뒤진 전류가 흐를 겁니다. 전압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류 방향하고 같은 거 IR 그 다음에 여기 리액턴스 성분, 동기 리액턴스 성분만큼 수직으로 간 부분 요 전압만큼 빼주면 이게 역기전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요 전압이 크기 때문에 단자 전압 부분이 크기 때문에 단자 전압은 역기전력 플러스 전압 강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역기전력 얘하고 여기 내부 전압 강화 더해주면
단자 잔압이 되는 그런 벡터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기하고는 이제 거꾸로 V하고 E가 반대가 되는 거죠. 반대가 되는 벡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기자 반작용도 마찬가지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발전기에서는 전기자 반작용이 전압하고 전류가 동상, 위상이 같을 때, 뭐 R 부하다라고 했을 때는 횡축 반작용이었죠. 근데 여기도 그 전동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횡축 반작용에 의한 편자작용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아마 축 방향이 발전기하고는 반대 방향의 축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제 횡축 반작용, 편자작용 이 부분은 이제 똑같죠. 그 다음에 전류가 뒤진 경우에는 직축 반작용이 되고, 발전기에서는 감자작용이었는데 전동기에서는 증자작용입니다. 이제 거꾸로 되죠. 전류가 앞설 때에는 직축 반작용인데 마찬가지로 발전기에서는 증자였는데 전동기에서는 감자작용. 예. 그래서 전동기랑 발전기를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위상 특성 곡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V 곡선, 이 위상 곡선이 V 곡선을 띄고 있기 때문에 위상 특성 곡선이라고 하는데, 계자 전류 있죠. IF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하면서 변화를 시켜주면 전기자 전류, 그러니까 이 부하 전류죠. 부하 전류가 부하 전류하고 전기자 전류 같습니다. 그래서 부하 전류가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계자 전류를 올려주게 되면 코사인 시타가 1인, 여기 역률 1인 지점으로 오면서 부하 전류가 점점 감소하죠. 감소하다가 계자 전류를 더 많이 흘려주면 이게 전류가 앞선 전류가 돼요. 요 가운데 부분이 이제 코사인 시타 역률 1인 부분이 되고, 계자 전류를 줄여주는 부분. 예, 줄여주기 때문에 이거 부족 여자라 그래요. 부족 여자. 부족 여자. 여자 전류를 줄였다. 뭐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과여자. 여자를 좀 많이 시켰다. 여자를 많이 시킨 경우에는 앞선 전류가 흐르고, 여자 전류가 적은 경우에는 뒤진 전류가 흐릅니다. 이런 곡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위상을 역률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동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IF 계자 전류를 조정해 가지고 역률을 조정할 수 있다. 아주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역률 조정하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얘를 가지고. 그래서 그 역률 조정하는데 사용한다고 해서 동기 조상기라고 불러요. 똑같은 동기 전동기인데 역률 조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기 조상기란 이름으로 다른 명칭으로도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하 전류가 부하가 커지면 부하 전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 부하가 커지는 경우에는 부하 전류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기 전동기 출력도 마찬가지로 동기 발전기 출력하고 같아요. 공식이 이 공식 발전기랑 똑같은 공식이다. 자, 이 경우는 이제 원통형의 경우예요. 원통형은 대칭이기 때문에 아주 공식이 간단하게 나오는데 돌극형 같은 경우는 자기장 부분이 축 부분하고 직축이랑 횡축 이런 부분이 자기장이 달라가지고 좀 공식이 복잡한데 그 부분을 생략을 할게요. 그 다음에 삼상피극 동기 전동기에서는 이런 동기 속도 공식이 있고, 그 다음에 역기전력 좀 전에 했던 거죠. 여기 이제 벡터도랑 좀 전에 했던 거, 전기자 반작용 좀 전에 했던 거 정리했고요. 여기도 정리되는 거, 요거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거 정리한 겁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동기 전동기 토크랑 기동법, 동기 조상기 살펴볼 텐데, 토크 같은 경우는 기동 토크가 0이라 그랬죠. 기동할 때는 회전 자기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자기가 무겁기 때문에 처음부터 빠른 속도로 따라가지 못하죠. 그래서 기동 시에는 토크가 제로가 되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자기동법이라든지 기동 전동기법 이렇게 해서 처음에 그 전동기를 돌려줍니다. 어느 정도 일정 속도까지. 동기 속도의 한 80% 정도까지
돌려주고 90% 정도에 이를 때까지 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계좌에다가 전원을 딱 넣어줘 가지고 이제 완전 동기 속도로 회전할 수 있도록 계좌에 전원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닛 토크라고 하는 거는 동기 속도의 95%에 달할 때의 토크를 이닛 토크라 그러고, 탈출 토크는 전격 상태에서 동기 운전할 수 있는 최대 토크. 그러니까 이게 탈출 토크를 넘어가면 전동기가 정지하는, 이걸 이제 탈출 토크라 그래요. 그 다음에 동기 속도로 회전할 때의 토크는 이 공식. 요건 이제 유도 전동기에서도 이 공식 썼고 직류 전동기에서도 이 공식 썼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무조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유도 전동기에서도 문제가 나오고 직류 전동기에서 나옵니다. 뉴턴 미터로 할 때는 9.5가 되고 킬로그램 F로 할 때는 0.975가 됩니다. 킬로그램 F는 9.8 뉴턴이거든요. 9.8 뉴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9.8을 안에다 곱해줬으니까 여기다 9.8을 나눠줘야 되죠. 9.5에다가 9.8을 나눠주면 0.975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킬로그램 할 때는 0.975, 뉴턴 미터 할 때는 9.5 공식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기조상기는 송전선로에 무부하 동기 전동기를 접속해서 전압도 조정할 수 있고 역류를 계산할 수 있다. 역류를 계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송전선로의 부하 측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계좌 전류를 올려주면은 앞선 전류가 흐르죠. 송전선로 부하는 주로 이제 그 뒤진 역류이기 때문에 앞선 전류를 흘려가지고 콘덴서로 동작하면 뒤진 역류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보상해서 코사인 시타를 1로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요렇게 코사인 시타 1인 경우가 아주 그 뭡니까 효율이 좋기 때문에 코사인 시타를 1로 만들기 위해서 동기 전동기를 사용을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명칭을 동기조상기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 쓰냐면 무부하 장거리 송전선로. 송전선로가 너무 길다 그러면 대지하고 전선 사이에 그 뭡니까 용량이 생겨요. 커패시터 용량성 부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앞선 전류가 흐르겠죠. 앞선 전류가 흐르는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계좌 전류를 줄여주면 뒤진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죠? 뒤진 전류 흘려가지고 얘를 또 보상해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동기조상기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또 정리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럼 끝났네요.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동기기에 대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이어서 바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제가 이제 리포트 내라고 했던 거 몇 문제죠? 20문제네요. 20문제인데 최대한 빨리 한번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기기에서 초전도 도체는 주로 어느 부분에 사용되는가? 초전도 도체. 아무래도 이제 저항이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좌건선에 사용한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동기발전기의 여자 방식이 아닌 것은, 동기발전기는 계좌건선에다 뭘 줍니까? 직류 전원을 주죠. 그래서 직류 여자기를 쓰고, 직류니까 정류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브러시리스. 브러시를 쓰는 경우도 있고 브러시를 안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브러시리스 방식도 이제 쓰겠죠. 회전계좌 방식은 답이 요거네요. 회전계좌 방식. 회전계좌는 여자 방식이 아니라 그 계좌를 회전시켜주는 걸 말하는 거죠. 약간 문제가 좀 뭔가 조금 썩 훌륭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나오면 회전계좌 방식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회전계좌로 하는 전기기에 동기발전기죠. 그 계좌를 회전시키는 게 동기발전기죠. 그 다음에 동기발전기에 회전계좌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회전계좌형을 하는 이유는
일단 요 기전력의 파형을 계산한다. 이 부분은 뭐냐면 예, 뭡니까? 분포권이랑 단절권이죠. 분포권, 단절권에 대한 내용이 그 회전 계좌 방식하고는 다르죠. 회전 계좌형 쓰는 이유는 뭐냐면 전기자 건선이 고전압이고 그래서 결선이 복잡하니까 얘를 고정시켜 주는 거죠. 고정시켜 주고 계좌극을 회전자로 하는 게 이제 기계적으로 아무래도 튼튼하죠. 계좌에는 일단 뭐 선을 많이 넣을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원심력 같은 부분도 고려했을 때 원심력도 줄일 수가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튼튼하다는 장점이 또 있으니까 계좌를 회전자로 한다. 요거 맞죠? 그리고 계좌 회로는 직류 저전압 그 전압을 작게 해주고 직류 전압을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나다라는 다 맞는데 가는 분포권 단절권입니다. 그 다음에 터빈 발전기는 고속 발전기, 고속 회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속으로 이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지름을 크게 하고 축방향을 길게 하여 원심력을 크게 한다. 원심력을 크게 하면 안 되죠. 원심력을 크게 한다는 것은 바깥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힘을 크게 한다는 건데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않게 해줘야 되죠. 그래야 안정적으로 회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심력을 작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지름도 작게 해줘야 돼요. 축방향 길이는 길게 하는 게 맞는데 아무튼 1번 값은 틀렸고 요거는 읽어보시면 풍소원을 작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철심이나 계좌철심 이런 것들을 강도가 큰 특수강 쓴다. 예. 그리고 이제 수소 냉각 방식 써요. 수소 냉각 방식 써가지고 풍선을 이제 줄여주죠. 그래서 답은 가번이 되고, 철극형 발전기의 특징, 여기 형이 커진다. 그다음에 소음이 많다. 회전이 빨라진다. 뭐 이런 것들은 철극형하고 관계가 없고, 철극형으로 하게 되면 이게 전기자 반작용 자석수, 전기자에서 들어오는 자석 있죠. 요게 이제 원통형일 때하고 철극형일 때 공극의 크기가 원통형일 때하고 좀 다르죠. 직축인 경우에는 여기 자기장이 반작용의 자기장이 이제 감소를 하는데 횡축이다. 요 공기층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공극이 크기 때문에 자기장이 커지죠. 어떤 이런 식으로 아니지. 그래서 자기장이 여기가 XD, XQ 이렇게 되나? 반작용에 의한 그 리액턴스 성분은 자석이 공극이 작을수록 이게 여기 있는 전기자에 의한 자석이 많이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리액턴스가 커지고 여기 공기층이 있는 경우에는 들어올 때 공기층에서 자석을 많이 깎아먹기 때문에 여기 리액턴스가 작아지죠.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의 자석수, 여기에 영향을 받는데 요걸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기발전기에서 전기자와 계좌의 건선이 모두 고정되고 유도자가 회전하는 거. 유도자가 회전하는 건 이제 수업 시간에 고주파 발전기, 유도자를 사용하는 회전 전기자, 회전 계좌, 그 다음에 유도자, 요런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주파 발전기가 유도자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 건선을 Y 결선하는 이유로 적당하지 않는 거, 순환 전류가 흐르지 않고 이상 전압 방지 대책이 용이하고 코로나 열화 이런 것들, 아무래도 그 상전압이 작기 때문에 이상 전압 방지용은 중성선을 접지하니까 중성선을 통해서 다 접지돼서 나가기 때문에 이상 전압 방지가 되고, 코로나 열화 같은 경우는 상전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줄어들죠. 전기자 반작용을 감소하는 거는 뭡니까? 단락비가 큰 발전기죠. 그래서 답은이 되고, 집중권이란 매상 매극의 홈수가 한 개인 걸 집중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분포권은 두 개 이상인 경우, 두 개부터 이제 분포권이라고 볼 수 있죠. 동기발전기의 권선을 분포권으로 하면 일단 파형이 좋아지고 권선의 리액턴스가 줄어들죠. 리액턴스가 집중권보다 리액턴스가 줄어들죠. 그 다음에 분포권하고 단절권의 단점이 뭐냐 하면 집중권하고 전절권에 비해서 유도 기전력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난조 방지하는 건 아니죠. 난조 방지하는 거는 제동건선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교류 발전기의 고조파 발생을 방지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것은 고조파 발생을 방지한다. 이건 이제 우리가 단절권이나 분포권을 쓰면 되죠. 분포권, 단절권을 쓰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전절권을 한다. 이게 틀렸죠. 전절권 일단 틀렸고 슬롯을 스큐 슬롯을 한다.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 그냥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슬롯 같은 경우가 보통 이렇게 홈을 파서 권선을 집어넣는데 이걸 그냥 요 출입 입구분을 이게 길이가 길면 길수록 자석의 그 분포가 여기 철심을 통해서 나가는 자석이 이쪽에 공기 지금 크잖아요. 그래서 자석 분포가 좀 좋아지지 않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슬롯 윗부분을 이제 뭐랄까 좁게 해주는 거죠. 가급적은 이제 이 자석 분포를 균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뭐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 뭐 스큐 슬롯이니 사 슬롯이니 뭐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한다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절권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라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기발전기에서 기전력의 파형을 좋게 하는데 필요한 권선은 단절권하고 분포권이죠. 분포권, 단절권. 요거 선택하시면 되고 교류발전기의 고조파 발생을 방지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것 11번하고 똑같네요. 전기자 반작용을 작게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17, 요거 이제 풀이 문제인데, 좀 간단한 문제만 좀,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삼상이다. 그 다음에 용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격 잔압이 나온다. 그럴 때 전격 전류 구하는 거 무조건 요 공식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삼상일 때 P는 루트 3 V 곱하기 I죠. VN, IN 이렇게 되는데 용량 나오는 거 여기 P가 요겁니다. P가 이거고 킬로볼트 암페어. 그 다음에 V가 여기 전격 전압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전격 전압하고 P를 알면 IN을 구할 수가 있죠. 이건 이제 나중에도 나오지만 그 변압기에서도 이거 썼죠. 변압기에서도 뭐 33,000에 뭐 220 해놓고 5kV 암페어의 그 변압기에서 뭐뭐뭐 이렇게 나오면은 전격 전류를 이런 방법으로 구했죠.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전격 전류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슬로스가 48개인데 삼상 4극 2층권을 쓴다. 이건 이제 기초적인 걸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되겠는데, 삼상 4극이면 우리가 매극 매상의 슬로스다. 1극 1상일 때 슬로스잖아요. 그러니까 3상 4극이니까 3 곱하기 4를 나눠주면 되죠. 48 나누기 해서 상으로도 나눠주고 극으로도 나눠줘야 되니까 3 곱하기 4 해주면 12가 되잖아요. 48에서 12를 나눠주니까 4가 됩니다. 그래서 매극 매상당 슬로스 이게 Q가 되죠. Q는 4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증권인데 슬로스가 48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코일 수는 어떻게 되냐면 이 슬롯 하나에 코일이 2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코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렇게 감았을 때 요렇게 갔다가 코일 변 지나서 코일 단 지나서 하나 돌아오죠. 선 2개를 갖다가 하나의 코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층에도 가는 게 한 개가 있고 오는 게 또 한 개가 있겠죠. 그래서 2층인 경우에는 코일 수는 선이 2개가 들어가니까 여기 2개 있는 게 다 하나의 코일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48개만큼 코일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48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분포계수 구하는 공식 요거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분포계수는 Q sin EMQ 분의 파이, sin EM 분의 파이. 이렇게 해서 Q를 구하는데 Q는 어떻게 구하냐면 매극 매상당 슬로스가 돼요. 그래서 3상 4극이니까 24개 슬롯 전체 슬롯 24개면
매극 매상당스 로스 지금 요 위에서 구했던 거랑 똑같은 거 24 나누기 3 곱하기 4 해주면 Q가 나오죠. 두 개가 되죠. 그래서 여기 Q에다가 넣어주면 되고 M은 3상이니까 M에다가 3을 넣어주면 되죠. 3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공식은 이제 여러분 계산기를 쓰셔야 됩니다. 기말고사 할 때는. 그 다음에 전격 용량 1000kVA의 전격 전압 6000V, 극수가 24개, 주파수 60Hz, 단락비 1.2 되는 삼상 동기 발전기의 한 쌍의 동기 임피던스. 동기 임피던스는 이제 단락비 가지고 구할 수 있어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를 하고 단락비가 이 관계 있죠.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단락비분의 100. 단락비 K는 KS는 그러니까 요 공식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GS분의 100이었죠. 그래서 얘가 넘어오고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를 단락비 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가 83.33%가 나오고 우리가 동기 임피던스 값은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공식이 요거 있죠.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전격 상전압분의 뭡니까? IN 곱하기 전격 전류에다가 동기 임피던스를 였죠.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값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EN 전격 상전압은 전격 전압이 6000V죠. 이게 성간 전압입니다. 성간 전압이기 때문에 6000에다가 루트 3을 나눠줘야 돼요. 요게 이제 전격 상전압이 되니까 요 값 알고 있고 루트 6000 나누기 루트 3. 그 다음에 전격 전류는 아까 나왔던 이 방법으로 전격 전류 구할 수 있죠. 이게 지금 3상이니까 그죠? 3상이니까 이 공식까지 써야 되죠. 그래서 전격 전류는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 분의 전격 용량 넣어가지고 전격 전류 계산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 값 넣어주고 해주면 GS 구할 수 있죠. 이렇게 계산하니까 3옴 이렇게 나오네요. 비교적 이 문제는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단락비를 통해서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구할 수 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18, 19, 20번 30분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단락비하고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단락비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분의 100이었죠. 그러니까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가 83%니까 83분의 100 하면 1.2 해서 단락비가 바로 나오고요. 간단한 문제죠. 그 다음에 동기 리액턴스 GS는 15옴이고 전기자 권선장이 0.15옴, 유도 기전력 6400V, 단자 전압이 4000, 부하각이 30도일 때 출력 구하는 공식 요거 있죠. P는 XS분의 EV 사인 델타 해가지고 부하각 넣어주고 사인 델타에 30 넣어주고 단자 전압은 여기 V, 그 다음에 유도 기전력 E 넣어주면 P를 구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뭐 GS라든지 권선장 이런 것들은 일종의 함정이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 문제. 삼상 동기 발전기가 있다. 이 발전기의 여자 전류 5A에 대한 한 쌍의 유기 기전력이 600V이고 삼상 단락 전류가 35입니다. 동기 임피던스는 이렇게 있고 단락 전류 전압을 걸었을 때 여기가 600V 걸어졌고 단락 전류가 30A. 한 상의 유기 기전력이니까 상전압이죠. 상전압 600V 30A. 지금 이 단락회로 그대로 그려주면 동기 임피던스가 G니까 GS니까 옴의 법칙에서 GS는 G는 I분의 V 해주면 되죠.
ds는 i분의 v. 이게 어떻게 됩니까? i가 지금 30이고 v가 600이죠. 그래서 20옴 바로 나오네요. 여기 좀 이게 틀렸네. 그죠? GS는 해야 되는데 GS 구하려면 IS분의 EN 이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네, 문제풀이까지 마쳤습니다. 기말고사는 주관식, 객관식 한 15, 6문제 나올 거고 주관식 뭐 7문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랑 좀 비슷하게 나갈 거예요. 일단 아무래도 여기는 산업기사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문제도 좀 나가겠지만 풀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산업기사 문제하고 유사하게 나갈 거니까 요 문제풀이 같은 거 공부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습니까? 네. 과제 문제 이거 나올 수도 있죠. 꼭 나온다는 거. 방금 풀이한 거, 예, 여기도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아마 낼 때 조금 뭐랄까 약간 숫자 같은 거 그대로 내지는 않을 거예요. 좀 바꾸든지 해서 낼 텐데 뭐 예제 문제나 과제 문제나 뭐 이런 쪽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론 설명했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부분 설명했던 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문제가 좀 나올 수 있죠. 주로 객관식 같은 데는 이런 설명 문제들이 객관식에서 많이 나올 것 같고, 풀이 문제는 이런 예제 문제에서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다른 질문사항 없나요? 네. 없으면 오늘은 마치고요. 내일은 이제 자습을 할 테니까 각자 알아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